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술을 더 마시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술 소비가 줄어서 주류세, 세금도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요, 여론이 영 좋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요. 아무리 세금이 부족해도 그렇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술 소비를 정부가 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참으로 우리로서는 반면교사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 보시죠. 타다 금지 2년 반 만에, 그렇죠. 과거에 좀 논란 속에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택시기사 4만 명이 떠났다. 그렇다면 시민들 불편해진 거죠. 택시 잡기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자, 시장을 무시한 모빌리티 규제. 그러자 모두가 손해만 보고 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택시기사가 배달 겸업 금지입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분들 사실은 급여, 월급이 너무 적다,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승객도 줄었죠. 이런 가운데 2년 사이에 2만 8천 명이 운전대를 놨다. 택시 운전기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월 300만 원 벌던 타다기사 12,000명도 실업자 신세. 왜냐하면 금지됐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규제할수록 교통 대란만 보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됩니까? 우리 규제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 혐오 장사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평산마을 입구에 포진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죠.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동안 뭐 집회 시위 벌였던 분들인데, 대한민국에서 내 목소리 내겠다는데 왜 말리나?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해를 좀 일으키는 거잖아요. 대부분 홀로 생활하면서 애국심에 의지하는데 범칙금은 후원 유도하는 명예훈장이다. 월 수익이 최대 1,50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 이건 장사다. 혐오 장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이제 0.7명대 세계 꼴찌 출산율 또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데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2분기 따져보니까요. 0.75명. 같은 기간 역대 최저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대로면 올 신생아 25만 명도 안 된다. 0.8명대 2년 만에 0.7명대로 추락. 이게 확실합니다. 인구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쓴 정책 안 통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내용 내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만나 협의하길 기대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략적 소통 강화하길 바랍니다. 뭔가 바램 입장을 내놨죠. 올해가요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축전을 서로 교화했는데요.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 딱히 구체적으로 뭐 만날 것인지, 그리고요 따지고 보면 이 정도 뭐 각별한 축전 냈으면 전화 통화 할 만한데 안 합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알았을까?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알면 안 되는 내용 같은데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전했어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일 서문시장 대통령 대외비 일정입니다. 대통령 일정은요 2급 기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대략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주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날짜까지 그냥 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이 된 겁니다. 이 팬클럽 이 SNS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이 딱 올라왔어요.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걸 이렇게 공개될 때까지 기자들, 막상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그냥 대구 일정이 있다. 뭔가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좀 더 보죠. 팬클럽 페이북에 한 사용자가 공지를 했는데 대통령실 어제 이제 해명을 했죠. 거듭 죄송하다. 경위 파악 중이다. 이런 입장 냈고요. 야당은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야당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대통령 내외의 일정은 누가 관리하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칵한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질문도 받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졌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들었다. 대통령 일정입니다. 2급 기밀이 아름아름 알려졌다는 거, 이것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아름아름 알려졌다는 게 이게? 자,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맨 밑에. 자, 이게 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호 문제입니다. 경호처가 담당이죠. 경호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일단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건지는. 그러면서 거듭 죄송하다. 죄송을 반복했습니다. 뭔가 설명을 했는데 충분하진 않군요. 그리고 궁금한 거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일단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뭔가 일정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그 팬클럽뿐만 아니라 이미 이 일정에 대해서는 많이 퍼져 있었다, 이미. 뭔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일정 자체가 막 퍼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동선은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아베 전 총리가 그 사망한 거 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렇죠.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예. 저런 대통령 일정은 비밀이라 기자들도 어렴풋이 지방에 가신다 정도만 알지 어디에서 몇 시에 간다는 거 전혀 공개 안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충 알려주고요. 그렇죠. 만약에 상세하게 기자들한테 그게 설명이 된 이유에는 이른바 일정 엠바고라는 게 걸리죠. 그렇죠. 절대 공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자들도 거기는 협조해 줘야 되고. 그거 만약에 깨게 되면요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인데 저게 대통령 영부인의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이 되고 또 대구 서문시장에 12시까지 모여라 이게 떴잖아요. 예. 근데 대구 쪽에 카톡에는 온통 지금 다 돌아다닌다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국가 기강이 문란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보통 추론하기는 그래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예. 김건희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를 팬클럽에 얘기해 준 거 아니냐.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지금요.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왜 대통령실에 그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하고 개 안고 찍은 사진 그런 것도 집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렇죠. 그것도 정식 그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적으로 팬클럽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예. 윤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는 게 대통령 할 때도 공정과 상식 예.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의 3대 리스크가 뭐냐면은 예. 측근, 윤핵관이라는 측근, 또 하나는 부인, 그리고 본인의 태도 세 가지가 지금 3대 리스크인데 본인의 태도는 지금 많이 고쳤어요. 예. 윤핵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라 예.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부인은 제가 통제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예. 민주당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 저게 되다 보면은 도대체 국가의 중요 일정, 대통령 일정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또 하나는 도대체 비선 농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의 팬클럽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26년 정치하는데 영부인 팬클럽이라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저도 60여 년 살면서 대통령 영부인 팬클럽이 처음 봅니다. 그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대통령이 나서서. 예. 저 서울대공원 가면요. 공원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예. 조만하게 히어로라고 조만하게 써 있어요. 아. 그래서 무슨 공원인가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아주 조만한 글씨로 예. 가수 이명웅 팬클럽이 만든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온 사람들 쉬게 하기 위해서 전혀 나타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아주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다는 네, 거죠. 공사비도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근데 전혀 내석 안 하고 조만하게 궁금한 사람은 이명웅 팬클럽에서 히어로라고만 하나 써놨어요. 그렇게 그 팬클럽이 운영돼야지 이렇게 대통령 일정까지 공개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칫하면은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저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함부로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아. 자꾸 이런 여론이 커지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어요? 국회는 과반수가 야당인데 예. 대통령이 자기 거라고 끝까지 막을 수 있겠어요? 옛날 YS DJ도 못 막았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예. 저는 일파만파로 가기 전에 예. 빨리 대통령이 여기서 나서서 손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 추가적으로 좀 더 보죠. 좀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서 기자들 보고는 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달라고 그랬어요. 다 알려줬어요. 이미요. 다 지금. 알 사람 다 압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공개가 됐을까? 왜 알려졌을까? 유출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는 인력이 있어서 정보 유출될 수 있어. 이거 추정입니다. 그냥. 추정 설명했어요. 뭐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일단 이거 보면은 현장에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이 뭔가 유출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이거 정말 왜 누가 흘렸을까요, 이거? 글쎄요, 좀 뭐 누가 흘렸는지 참 저로서는 뭐 알 길이 없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경찰의 인사가 사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 그건 인사 관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노를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기문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전에 들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아니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자들한테까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알려진다 손 치더라도 그 시점까지 엠버고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관행이고 지금의 어떤 경호의 어떤 원칙인데 이게 상식과 원칙이에요. 근데 그 상식과 원칙이 어디선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 부인의 그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돼버리고 아니 그 공개된 상황에서는 이미 뭐 대구 전역에 지지층들한테 그것이 다 카톡으로 아까 뿌려지고. 윤영걸 대표님도 뭐 그 카톡을 통해서 뭐 이게 퍼졌다 뭐 이런 설명을 그렇죠.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일단은 뭐 경호 공백에 따른 뭐 이건 국기문란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이 이번 그 대구 방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예. 그럼 보통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떠올려 보면 위기 때마다 찾아간 곳이 대구시장이에요. 가면은 힘을 받는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안 좋으니까 가서 힘 받으려고 가나 보다.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니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보수의 심장을 가는데 굳이 이렇게 동원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은 박찬영 교수님은 이게 어떻게 유출된지 모르고 누가 유출한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유출한 그 목적은 그렇다면 뭔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방만하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이 많은 곳에 가니까 많이 오라. 뭔가 많이 모여서 뭔가 기획을 해보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많이 생기고 관련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정보가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 기획이라는 걸 지금 모릅니다. 유출의 목적은 기획이라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다가 좀 다시 이렇게 좀 회복시키는 어떤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소문이 발이 달려서 SNS를 타고 예. 이렇게 퍼진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은 경호라고 하는 측면을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일종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대통령으로 보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좀 상황 인식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하다가 이게 유출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사안이요. 일단 대통령실의 경호처 관련돼 있죠. 경호처 소관 사항인데 이게 퍼진 거예요. 알려지면 안 되는 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직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설명 더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면은요. 자, 그런데요. 기억을 돌려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사진 기억나시죠? 대통령 직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비공개로 나간 거예요. 당시에도 또 팬클럽 나옵니다. 이 사진입니다. 5월이네요. 비슷한 일이 또 반복이 된 거죠,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전 회장이라고 소개해야겠죠? 뭔가 좀 설전을 벌였죠? 이 글을 통해서. 요겁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이 먼저 이런 입장을 내요. 이거 대통령 행사 이거 철저하게 비밀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지럽게 할 뿐이다. 이 팬카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만하고 해산하라고 했어요. 나라 운영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자 이 팬클럽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죠. 이렇게 받아칩니다. 대구시정이나 신경 써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약간 좀 이 욕설 표현 같은 게 들어가면서 홍준표는 닥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정상이냐 이상하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이거래요. 이 일정 유출은 저나 건희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좀 뭔가 또 해명도 좀 내놨습니다. 설전을 벌였어요. 김병민 위원장. 예.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해명을 합니다.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변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마다 재발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해소 정말 안 됩니까 이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여러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 내에서 내부 감찰이 꽤 세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에 있는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대통령실 기강 잡기냐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한번 제대로 쇄신하고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던 그 순간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예. 나머지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뭔가를 직원들을 감찰하고 바꿔보자 하거든요. 근데 이 뉴스 다 묻혔어요,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당원을 통해서 유출이 됐든 주변에 있는 인사를 통해서 유출이 됐든 원천 소스는 대통령실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겠죠. 게다가 날짜와 시간까지 적시가 됐던 것을 보면 대통령실의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박상원 교수님의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예. 어차피 대구 서문시장을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까지 나와서 많이 계시죠, 원래 거기. 거기에 가는 순간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누군가의 동원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이 서문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시장을 방문하게 되는 순간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어떤 동선을 짜게 되는지 또 시장을 거치면서 어떤 시장에 잠깐 머물러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지점 포인트가 적절할지 등에 대한 사전 동선 체크들은 뭐 당연히 있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정들을 짜게 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 유출이 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이 새어나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전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쇄신에 들어가기 위한 예. 감찰에 감찰에 나섰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을 때 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이는구나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를 느꼈거든요. 예. 이번 일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통령실에 대한 일정 유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신업 변호사, 홍준표 시장 예. 뭐 이렇게 좀 설전이 있었는데 선거 때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강하게 대립각에 섰던 건 맞습니다만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누구보다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예. 대통령의 성공을 응원했던 게 홍준표 시장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은 팬클럽 회장이 아닙니다만 여전히 저와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성공에 어떤 보탬과 도움이 되는지를 좀 깊이 고민해 보길 바라고요. 저 같은 방식의 발언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고민과 본인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 경로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유출됐는지 이거 아직 모릅니다. 이거 들여다보겠죠? 그런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잠깐 추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뭔가 유출했을 수 있다. 그러면요. 김일인 대통령 일정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게요. 너무나도 엉망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도 굉장한 문제지만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요. 조금 더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요. 그 유출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대범한 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정도는 가볍게 유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다음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 무슨 그림인가요? 제목은 행차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 양산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앞에 뭐 팬클럽이라고 돼 있고 뒤에는 뭐가 이렇게 따라가죠. 비선, 친인척, 뭐 대학 이름도 있습니다. 뭐 관저 뭐 등등등. 뭐 유튜버도 얘기 나오더고요. 지금 이런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뒤에 대통령실은 대회비가 어떻게 유출된 걸까요? 라고 대통령실이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누굽니까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죠 지금? 이런 만평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풍자하면서 좀 묘사한 것 같죠?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회에서요.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문도 받고 답변을 했는데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다 다른 내용하고요.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고발도 돼 있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할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희 검토 중입니다. 자, 이 사안은요. 이른바 사적 채용 의혹 논란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요. 김성일 평론가. 네. 지금 뭐 고발이 된 상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대통령실하고 완전 정면 충돌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예. 조금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가 만들어진 목적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공직자들의 가족의 비리가 있을 경우 수사를 하겠다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질문을 수사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으면 원론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아, 것이고요. 그럼 어제는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한 그렇죠. 걸로 보인다. 너무, 고발이 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저 수사를 잘해야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무능하다, 무용하다. 사실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쵸. 질문을 받고 있죠, 예,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 게요. 아. 좀 전에 우리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예. 우리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사의 주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민의 우려 중에 가장 큰 우려라고 저는 보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주변이 한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우려스럽지만 예. 그분들이 지금 보이는 수준 자체가 제가 아. 볼 때는 굉장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주변의 인물들의 수준인가? 라는 어떤 그러면 걱정을 지금 하게 벌어지고 해요.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수준이 지금 낮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오. 그 사건 사고도 그렇지만 예.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의 말과 행동 아. 면면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과연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의 주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유영걸 대표님께서는 태도, 예. 측근, 부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중에서 그 부인과 측근 부분 이거에 예. 대한 주변 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뭐 준비하는 인력을 통해서 이게 새 나갔을지도 모른다 이 말 자체도요 대통령실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아. 왜냐하면 준비하는 인력이 누구예요? 대통령실이 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아. 그리고 그게 보안 상황이면 저도 뭐 NSC 상임위장 비서관을 했지만 예. 보안과 관련된 거는 제가 공무원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각서를 다 써요. 그렇겠죠. 예, 쉽게 관리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관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각서를 써야 되면 각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입단속을 당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부를 해야 되고 이런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벌였는지도 지금 파악하기 그럼 어렵다는 어제 것을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도 적합하지 않다는 그렇죠. 거네요. 철저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실이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거로 다 묻혀버린다 지금. 반복되고 있다 자꾸만. 이런 지적 나옵니다. 꽃바구니와 블로킹. 이게 무슨 소릴까요? 꽃바구니는 뭔가 축하한다. 뭐 아니면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블로킹이라는 건 뭔가 막는 거잖아요, 지금. 두 단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기사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된 내용이군요. 한동훈 공포증일까? 민주당 유배법 이어 탄핵 주장까지. 뭐 해임 건의 탄핵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게 어떤 주장인 건지 확인해 보고요. 이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 출석했거든요. 당시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영상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법무부로 출근을 했는데 그 계단에 꽃바구니, 꽃다발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취임 100일, 취임 축하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렸는데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취임 100일 축하 꽃다발.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떤 장관이 취임 100일 됐다고 이렇게 꽃다발이 오는 경우를 보셨나요?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자, 김병민 위원장께. 예. 우선 민주당 내에서 뭐 일부지만 아직은 해임건의, 탄핵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무위원인 장관의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맞설 힘이 없다 보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아니, 됩니다. 민주당이 힘이 없어요? 다수당 아닙니까? 그 논리적으로 묻고 따지고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해야 되는데 예. 그 기회들이 수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인사청문회 때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 등 여러 민주당을 대표하는 철험의 의원들이 나섰지만 아마 대한민국 청문회 역사에 오래 기록될 정도의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죠. 그다음에 절치부심에서 그 다음 단계에 칼을 갈았던 게 대정부 질문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 직전에 있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서서 한동훈 장관의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의 대상자로 섰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박범계 전 장관에 대해서 이게 뭐 제대로 묻지도 못했고 또 지난 정부에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왜 꼭 이런 질문을 했는가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포비아, 이 두려움, 공포증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인 역할들을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팬덤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내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지적들이 일부 태도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분명히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다 뺏어가듯이 행동했던 모습들을 민주당이 지난 오랫동안 예. 보여줬던 일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뭐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까 저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태도 문제를 지적하죠. 지금 국회에서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라고 뭐 호통이 매일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설전이 이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데 어제도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 출석했거든요. 역시 설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막 이렇게 충돌하는 걸 보면서 좀 사람 가린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최강욱, 뭐 김남국, 박범계 이런 분들하고는 충돌 불사 딱딱 받아치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 있었다면은 그 최강욱, 김남국 뭐 이런 분, 박범계 이분들이 나타났을 때 충돌하고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영상, 그러니까 정치 분석 전문가신데 이분의 분석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이 인력 배치 실패다 지금, 전략 미스다 지금,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박창환 교수님, 반복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을 대적할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자꾸만 키워주고 있다. 근데 시간을 돌려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도 당시 민주당이 키워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또 반복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지난 몇 년 전 돌아보면 예. 대한민국을 지배 이슈를 삼켰던 대 이슈가 있었는데 추윤 갈등이라고 있었죠. 그걸 거쳐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추윤 갈등 시즌 2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이준석.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이준석이면 야당이 컨트롤 못하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
꽃바구니입니까? 검찰 지금? 나와서 법무부 장관 되면 이미 정치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저 총선에 출마할까 안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인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고 그럼 거기에 대적하는 방법이 아까 법사위원들의 실력 얘기하셨는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예. 논리로 이제까지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저럽니까? 그러니까 의지 과잉입니다, 지금. 의지 과잉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을 봐야겠는데 안 의지만 되니- 있어요, 그럼? 의지만 있으니까 태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렇게 해서 뭐 해임이나 탄핵, 아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의석수 많으면 실제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결국 빌드업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필요한 거는 지금 뭐냐? 논리로 이기지 못하면 예. 국민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입증을 해줘야죠. 아, 예. 한동훈 장관이 문제 있구나. 예. 그럼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만 앞서는 해임이니 뭐 유배법이니 이런 게 아니라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형해화하고 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싸움들을 더 펼쳐야 되는데 그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 법사위 채로 현장에서 그거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논리적인 국민 설득이 아직 안 됐는데 예. 뭐 탄핵이니 해임이니 이런 얘기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와 한동훈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논리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 판정성이 나버린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법사위가 예. 전략적인 미스라고 아까 앞에 평론가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포진을 잘못 짰다 지금. 의지 과잉이다. 오히려 논란을 맞춰야 될 거는 법치주의가 어떤 게 법치주의고 그다음에 그 방향이 예.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조금 더 공부도 하고 논리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법사위 열렸거든요. 여야 설전을 벌였는데 사실은 어제 법사위가 열려서 이런 결산, 그러니까 뭐 이 예상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현안에 대한 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걸 하느냐 마느냐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의원님,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여당 의원님들 그 블로킹 하시는 거 보면 현안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운영의 묘 역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결산하는 자리에서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0년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마지막에 2020년 9월 1일 얘기했었잖아요. 당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장관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법무장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안 질의 좀 하자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늘 그렇습니다. 입장 바뀌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윤영권 대표님.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체급만 높여주고 있다. 박창환 교수님은 실력이 안 되는데 의욕만 있어서 저런다. 그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박창환 교수랑 뜻을 비슷하게 하는데 예. 공부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공부 좀 하라. 옛날에 왜 조순영 의원 이런 분들은 국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잖아요. 그 공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들이대야 되는데 이미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닌가요, 다들? 그냥 소리만 질러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조목조목 지금 따지잖아요. 침착하게.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검수 원복, 예. 검수 완박이 완전 박탈이 예. 검수 원복으로 되죠, 요즘에는. 원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경제하고 부패만 그 법 조항에 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한 거지 그게 완전 복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무리하게 저렇게 공격하는 게 원복이 아파트로 말하면은 베란다 확장 공사 정도예요. 아파트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고 너무 무리하게 저렇게 청사 이전에다가 해임 탄핵까지 나온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그거 너무 좀 오버하는 거다. 그래서 자꾸 키워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김상희 평론가. 저는 좀 약간 생각은 좀 다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저 질의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을 저기에다가 놓고서 같은 예. 질의를 한다. 그럼 저는 논리는 충분하다고 봐요, 사실은. 오히려 저거는 저 메신저 딜레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분들 자체가 지금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논리를 전부 다 그 상쇄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한동훈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아무리 못났어도 저 자리에서는 그 메신저를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에 임해야 맞는 김상현 겁니다. 평론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메신저,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에요. 의원분들인데 일단 실력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이걸 전제로 깔고 가시네요, 지금요.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과거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예.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예.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면 저런 질의들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만 계속 키워주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민의 이미지 속에 이미 저 질의하는 지리자분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려버리고 있다, 좀 이 말씀이네요. 지금 정치권에서 흔히 그런 표현 쓰는데 뭐 그런 모습이라는 분석이었고요. 아까 잠시 소개드렸는데 이 꽃바구니하고 화한 사진이 잠깐 아까 소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화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것도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응원 화한. 이때 민주당하고 정말 대단하게 격돌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결국엔 지금 정치적으로 체급이 높아지면서 좀 대통령 됐습니다. 옆에 가겠습니다. 어제죠? 법무부 청사 앞에, 아니 여기는 과거입니다. 법무부 청사 앞에 추미애 당시 장관 응원 꽃다발. 이미 뭐 정치인 시절이었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입니다. 김병우 위원장. 그러니까 화환을 많이 받거나 꽃바구니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받으면 정치인이 된 걸로 간주가 되고 이런 분들 나중에 보면 정치를 했더라. 이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사진들에서. 자,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체급을 키워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정치의 투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가올 총선의 출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부터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 때면 아마 법무부 장관 임기가 한 2년 정도 지날 때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무부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쏟아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정치는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지만 선거의 핵심은 저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던 원인 중에 제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무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던 그 구도상이 시작점이었다고 보고 다음번 총선에서도 결국 구도가 형성될 텐데 만약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철험의 의원이랑 맞붙게 된다면 총선에서 아니면 한동훈 장관 꽃다발 전에 나왔던 게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이후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가 없는 상태지만 저 화환과 꽃다발로 보건대 정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동훈 장관이 같이 맞붙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당시의 총선의 선거 구도는 딱 그거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필요하다,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또 빗발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환경 속에서 한동훈 장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 않는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정치 행보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체급이 키워지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을 떠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상황 이렇게 키워주는 거 멈추려면 아까 김상현 평론가는 법사위원 민주당 바꾸세요 지금. 사보임 하세요. 뭐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지금요. 지금 갖고 안 된다. 의지과잉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요. 청년 관련 어떤 수당. 어제 이거 발표가 됐죠? 구직 청년에게 300만 원 도약 준비금을 준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직업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맞추면 주겠다. 근데 이게 또 쌓이면 금액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당정이 내년 예산안 편성 협의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항상 강조하는 곳이거든요. 어제 추경호 부총리도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한다. 근데 이게 기조 전환한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는 게 맞는가? 물론
당에서 설명은 그래요. 이거 발표도 하고 건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데 나가는 거 아껴서 좋은 데 쓰겠다, 필요한 데 쓰겠다 이건데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윤영걸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갑니까? 저는 뭐 300만 원 준다는 거, 돈 나눠준다는 거야 뭐 반대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지금 오늘 금통이 열려서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예. 돈 너무 많이 풀렸는데 저렇게 자꾸 300만 원씩 주고 해야 300만 원 갖고 청년이 도약이 되겠습니까? 300만 원 갖고 그냥 용돈 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미국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이 좀 하도록 창업에 대한 문호를 규제를 확 풀어줘 가지고 예.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른 점이 일본은 30년 전 기업 순위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30대 기업이. 예. 미국은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와요.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50조인데 애플은 생산 시설도 없는데 10배가 넘는 3,600조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업이잖아요. 아이디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민주당 하던 거 그대로 300만 원씩 나눠주는 거. 네. 물론 뭐 반대는 할 수 없지만 저거 갖고 어떻게 재정 감당하겠으며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냐. 예.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 최근에 청년층의 지지가 조금 대선 때만 못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거 의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저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포퓰리즘을 선거 하는데. 당장 없는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많이 남았는데 저러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조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걸 막는 데 쓰는 건 맞습니다. 예. 무한기에. 왜냐하면 한번 무너지면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자체를 막는 사회 안전망을 까는 이런 작업에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나오는 장애인 고용장려, 뭐 저소득 장애인 예. 교통비라든가 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어떤 기반이 무너지는 거를 방어,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써야 되겠지만 예. 지금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대로 구직 그 단념 한 사람들의 그 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준다? 뭐 의욕이 얼마나 고취될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러느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훈련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곳을 그 지원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이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지 저거는 그냥 그 잠깐의 민심 을 사기 위한 방법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정책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이 되게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복지와 경제에 대한 정책 어떤 일관된 철학이 있는 거 맞느냐? 이런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 보시죠. 뭐 전세 얘기가 있어요. 전세. 깡통 전세 500채를 팔아서 1,000억을 챙겨 튄 악질 집주인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이런 일 많이 나온답니다. 국토부 윤 대통령 일벌 100개 지시 후 알아봤더니 이런 게 나타났대요.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하지는 말아야 될 게 많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당한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 국제관계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 직접 뵙기를 기대한다. 시진핑 대통령님과 전략적 소통. 좋은 얘기잖아요. 지금 뭔가 잘해보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시진핑 정주년 기념식 불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없다. 정주년은요. 뭔가 이렇게 딱 끝나는 해. 5년 아니 뭐 10년 뭐 20년 25년 이런 거잖아요. 올해가 30년이니까 정주년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뭐가 열렸는데 올해는 참석하는 급도 낮대요. 과거에 비해서. 그 말로만 그러는 거군요. 잘해보자는 거.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좋은 얘기도 뭐 하는데 막상 전화통화는 안 해요. 전화통화 정도 해야 뭔가 좀 진지한 거 아닙니까? 박수환 교수님. 말로만입니까? 요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미국 중심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고, 뭐 우리도 이제 반도체 협력에 미국
중국에 손을 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번 기회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한 요청까지는 한 거는 그렇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20년 때는 뭐 양국의 그 정상들이 뭐 거의 왔다 갔다 할 정도였고 예. 25주년 때는 부주석급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관급만 서로 인사치레만 했습니다. 마지못해 온 겁니까?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정준현이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 경제적, 안보적, 이 예.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 좀 편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숙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짧게 소개만 드리죠. 바이든 대통령 요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전기차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미국에 판매할 때 보조금 안 주는 법인데 본인은 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